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아마 지정학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이거잖아요, 그죠? 무역 질서라 말했지만 핵심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북한 문제입니다. 물론 미중 패권 경쟁 결과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한반도가 엮여들게 되면 전쟁 가능성이 있죠.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 다른 핵실험이나 ICBM 실험, 혹은 이제 이 북중러 연대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대해서 이 미국이나 또 서방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세력과 부딪히는 문제겠죠. 이게 두 번째 큰 불확실성입니다. 러우 전쟁. 이 러우 전쟁은 옛날에 구냉전의 산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한 이후에 옛날 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이 다 떨어져 나서 날아가 됐어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죠? 연방이 쪼개진 거예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연방 중에 있습니다. 한 나라였던 거죠. 이 두 나라 싸우는 걸 보면 이것은 구냉전의 마지막 유형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는 그뿐만 아니라 신냉전이까지 불려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터널은 이 초입부 같아요. 두 가지 터널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구냉전의 그림자, 신냉전의 초입부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갈지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시대인데 여기 이제 북한 문제까지 우리는 안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데 또 우리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나라 곱하기 위험한 시대. 우리 국민 대단한 게 위험한 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되겠지. 이런 아주 낙관적인 또 자신감에 찬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좋지만 또 위험을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자, 옛날에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미일 패권 경쟁. 그전에 미소 패권 경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잘 마무리됐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미국이 건재했습니다. 미소 패권 경쟁. 이 결말은 소련의 패배였죠. 붕괴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이 매우 건재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비틀거림의 발작입니다. 트럼프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유하면 미국에 안고 있는 병이 증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뭐가 병이 뭐냐?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불평등 인구를 유명한 그 토마스 피케티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의 몇 프로 차지하는가를 보면 제일 높았을 때가 한 50% 절반 정도입니다. 한 10% 부자가 미국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한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때가 이제 1910년 이후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세계 대공황 직전, 그 다음 지금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카메이크에 일하는 노동자는 중국 노동자와 경쟁이 됩니다. 이 소득이 오르지 않고 말이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심해지겠죠. 이 글로벌라이징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생긴 거죠. 나는 경제적으로도 못 사는데 서민인데 정치적으로도 파워가 없다. 이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서민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중산층은 조금 힘이 있고 대부분의 정치적인 결정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 생각인 거죠. 미국은 political polar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정치 양극화와 이 소득 불평등이 맞물려 가지고 악화시키는 그런 행국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은 어떠냐? 아마 중국은 더 비틀거릴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계도 발표를 잘 하지 않거니와 가끔씩 숨기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경제학에서는 이 법칙이라 말하는 게 있어요. 한계 수학 체력 법칙입니다.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일하는데 자본량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증가한 자본량만큼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어려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컴퓨터 없다가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한 대를 구입하다가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옛날만큼은 안 올라가겠죠, 그죠? 한 사람이 두 대를 동시에 받으니까. 세 대를 구입하면은 두 대 구입한 것보다 더 생산량은 떨어집니다. 한계 생산량. 그게 한계 수학적 법칙이에요. 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다가 도로 깔고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갖다 놓으면은 생산이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지면은 기계가 많아지고 도로가 더 깔리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법칙이에요. 이 말은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공장을 더 짓고 건물을 더 짓고 도로 더 깔고 성장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는 이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고성장한 것은 결국 제도 개혁이거든요. 개혁 개방이었습니다. 근데 시진핑 들어서서 개혁 개방을 스톱했잖아요. 즉, 더 성장하려면 국영 기업과 국영 은행을 사유해야 되는데 이걸 사유하게 되면은 공산당 입당 지배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국영 은행과 국영 기업의 렌트를 누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중국의 딜레마는 정치냐 경제냐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국영 은행과 국영 기업을 사야 되겠지만 그러면 정치가 죽고 정치를 살리게 되면 입당 지배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경제가 살아야 어렵고 돌파구가 뭘까? 아마 돌파구를 중국 사람들은 내수, 그 다음에 AI를 생각했습니다. 내수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대에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AI겠죠. 그죠? 과학기술. 그래서 AI에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노동력을 협소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졸업 후에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AI 기술을 개발하면서 큰 돈을 번대요. 하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올해 8월인가요? 18%였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중국과 미국이 비틀거리는데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있겠죠. 그죠? 패권 경쟁만으로도 파장이 있겠지만 내부의 문제를 안고 있는 두 거인이 싸우면은 더 파장이 크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한 것은 세계에 각 곳에서 원자재, 부자재, 부품을 사서 가장 복잡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고 살았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취약성이 됐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수출 규제하면 우리가 취약해.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우리를 규제하더라도 우리는 취약한 나라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북한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적대적인 두가론을 세웠을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또 한국에서는 일부 분들이 북한이 두가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도 좋다. 두가로 서로 분단된 채로 가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맞을까? 또 그 전에 왜 북한은 적대적으로 따로 살자 그럴까? 근데 그 이유는 북한 내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 주민의 시장 활동입니다. 북한 주민의 시장 활동은 뭐냐면 북한의 고난 행군 때 배급이 거의 무너졌으니까 먹고 살 길 없어가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함의가 있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형이 바뀝니다. 어떤 형에서 어떤 형으로. 옛날에 북한 주민을 주체 사상 인간이라면 지금 북한 주민은 경제하는 인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는 돈 버는 겁니다. 그건 북한 권력층이나 중산층이나 서민 다 똑같습니다.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버니까 진정은 당신은 정치나 잘하세요. 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남한 문화가 이제 팽배하니까 북한은 법 3개를 만들었어요. 또 남한 이 문화가 팔리는 곳이 시장입니다. USB 같은 게 말이죠. 시장에서 원래 팔리거든요. 따라서 시장을 단속하고 남한 문화를 억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시면 이런 법까지 있습니다. 국민은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남녀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도에 님을 부르면 처벌한다. 오빠라고 불렀다고 처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남한말 써요. 근데 그렇게 못 쓰게 하니까 아니 같은 동포고 앞으로 통일할 대상이라면서 왜 남한말 쓰게 하지? 남한테랑 어떻게 보게 하지? 이 불만이 있겠죠.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불만 많겠죠. 그죠? 김정은이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가면 장기적으로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남한은 동포가 아니다. 적이다. 남한과 통일 안 한다.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보지 말고 드라마를 그 다음에 우리 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된다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적인 두가를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한편에서는 시장을 억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한 문화를 유입다 이걸 막음으로써 적의를 규정하고 앞으로 통일 안 한다 함으로써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핵심입니다. 이 북한 문제란 것은 비유하자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북한은 헐크처럼 근육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배는 너무너무 고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임밸런스라는 것이 북한 취약성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기회는 올지도 몰라요. 잘 될 기회가.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끝났어요. 그 러시아는 이 북한을 끼고 돌기에는 남한하고 할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러시아의 극동 지방이 발전하려면 북한보다 남한이 러시아랑 뭘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을 끼고 돌면 남한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러시아한테 팽당하고 이 중국한테 이제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이 북한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카드. 카드란 말은 뭐냐면 북한이 너무 잘 되면 자기가 안 듣겠죠. 그죠? 너무 안 되면 붕괴해버리면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해서 안 망하고
또 너무 힘을 가지 못하게끔 적정하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마음에 안 차겠죠, 그죠? 그러면 중국은 찔끔찔끔 도와주고 북한 주민은 계속 어려워지고 러시아는 팽배하고 갈 데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이겠죠. 또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비핵화 협상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경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경제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 통일하면 좋겠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플랜 A. 근데 플랜 B는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플랜 B는 뭐냐면 북한이 저러다가 어떻게 붕괴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저는 10년 정도 보면은 가장 낮은 확률이 지금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같이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안 간다 했을 때 좋은 확률, 나쁜 확률 있지 않습니까? 나쁜 확률이 우리로 봐서도 북한 붕괴입니다. 북한 붕괴하면 특히 지금같이 위기에 엄청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다.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죠, 그죠? 북한에 우리 군이 들어가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군사 충돌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일 비용, 실질적인 코스트입니다. 제 전공이 이건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독일처럼 급진 통일을 하더라도 정책만 잘 세우면, 예를 들어서 화폐 교환을 1대1로 안 하면 된다 이런 분들 계신데 어중간하게 아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안 돼요. 서독일, 동독에게 3,000조 원 돈을 줬습니다. 보조금 줬습니다. 3,000조 원입니다. 근데 통일 독일의 인구를 보면은 서독 인구가 80%, 동독이 20%입니다. 즉 독일은 서독 주민 4명이 동독 주민 1명을 부양했습니다. 근데 남한과 북한은 2대1이잖아요. 그죠? 남한 주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 부양하는데 서독과 동독의 1인당 GDP 차이는 100대 30이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100대 2.8입니다. 근데 서독은 3,000조 원 줬으면 우리는 3,000조 곱하기 3배, 9,000조 원 줘야 될 정도입니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북한 경제 수업 잘 들어라. 이 잘 안 듣고 응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허리는 휘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진다. 그걸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거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걸 아시고 좀 더 이렇게 지식이 높아지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 해결할 지혜가 생기겠죠.